어렸을 때 우리는 1초는 1분의 60분의 1이며 1시간에는 3600초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우리는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1초가 실제로 얼마나 지속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 시간, 분 등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각 측정 단위는 지구가 우주에서 자전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시간을 추적하는 방법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방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달력은 좀 더 정확해졌죠. 현재 세상은 더 기술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컴퓨터가 초당 수십억 개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을 측정할 때 지구의 움직임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의 패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1초가 어제보다 조금 더 길다고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의 달력이 엉망이 되고 모든 종류의 기기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과학자들은 1초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들은 별을 올려다보는 대신 가장 작은 것, 즉 원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물질, 특히 세슘이라는 물질이 매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세슘 원자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1초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를 세는 이런 방식은 고대와 관련이 있어요. 사이먼 뉴콤이라는 천문학자가 19세기에 지구의 움직임을 관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행성의 정확한 움직임과 행성이 때때로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또한 달과 달의 위상을 연구하여 이전의 달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냈죠. 과학자들은 1967년에 원자 스톱워치로 바꿨을 때 그것이 그의 관측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24시간마다 자전축을 완전히 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구는 23시간 56분 만에 자전을 완료해요. 또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려면 365일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도 완전히 정확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공전을 완료하려면 5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4년마다 2월 한 달 동안 달력의 하루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세슘을 사용하여 1초의 정확한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항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금속은 오늘날 대부분의 원자시계에 사용되어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죠. 세슘은 자동차와 휴대폰 같은 GPS가 필요한 기기, 서로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 그리고 모든 종류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 실험실에서 사용됩니다. 세슘을 사용하는 원자시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각 장치에는 이 특수 챔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마이크로파 공동이라고 부르지만 전자레인지는 아니에요. 또한 세슘 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이크로파를 이 공동에 넣으면 세슘 원자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하는 것과 같아요. 세슘 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특정 시간 동안 특별한 방식으로 방사선을 방출하죠. 그런 다음 이 음악은 일종의 원자귀, 즉 기술적으로 말하면 검출기에 의해 포착됩니다. 알려진 비트와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두 박자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시계가 스스로 조정합니다. 가수가 노래의 음정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원자시계가 세슘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다른 금속을 사용해요. 루비듐이나 스트론튬이죠. 일부는 수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해요. 원자를 모니터링하여 시간을 알려줍니다. 어떤 물질을 사용하든 원자시계가 확실히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원자시계도 100% 정확하진 않아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원자시계 중 하나인 콜로라도주 볼더에 위치한 원자시계조차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1억 년의 측정 시간 중 약 1초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고 시간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어느 쪽이든 이런 천체 시간 측정은 우리 역사의 일부예요.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달을 이용해 시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굴벽이나 뼈조각과 같은 작은 물체에도 달의 위상을 작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지 않더라도 활동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약 5,000년 전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곳 주민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동시에 시리우스라는 별이 떠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홍수는 식량을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림자를 이용해 시간을 알 수 있는 커다란 야외용 시계인 해시계를 고안해냈어요. 심지어 하루를 12시간 단위로 나누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죠. 이집트인들은 수조에서 떨어지는 액체를 이용해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 최초의 물시계도 만들었어요. 이에 영감을 받은 아시아 사람들은 시간을 알려주는 더 나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물 대신 얼지 않는 수은을 사용했습니다. 모래시계는 모래가 들어있는 아름다운 타이머로 약 1000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물시계와 마찬가지로 중력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발명품은 양초시계예요. 양초가 얼마나 빨리 녹는지를 보고 시간을 알았다고 상상해보세요. 14세기의 유럽은 최초의 기계식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는 현대시계로 가는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초기의 시계는 그다지 정확하진 않았지만 계속 개선되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시계는 흔들리는 진자 덕분에 훨씬 더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 기록이 계속 발전하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한때 과학자들은 시간에 대한 보편적인 표준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흔들리는 진자를 사용했지만 중력 때문에 지구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력은 지구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중력은 질량이 가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했어요. 예를 들어 영국인들은 바다 여행을 위한 내구성이 뛰어나고 정확한 시계를 원했습니다. 존 해리스는 30년 넘게 바다 항해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시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린 크로노미터라고 불리는 항해용 시계는 바다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이것은 항해 분야에서 중요한 단계였지만 여전히 천체를 관찰하는 데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슨과 같은 발명가 덕분에 시계는 점점 더 작아지고 개선되었습니다. 거대한 금속 장치로 시작된 시계는 결국 주머니에 들어가는 크기가 됐어요. 요즘에는 TV, 시계, 휴대폰, 자동차 등 어디서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배터리가 다 떨어졌거나 어떤 이유로 시간을 알려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언제든지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먼저 몸을 태양으로 향하게 섭니다. 한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이 자신을 향하도록 해요. 그런 다음 손가락이 수평선과 평행이 되도록 손을 회전합니다. 손가락을 서로 붙이고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새끼손가락이 수평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태양에 닿는 데 필요한 손가락의 수를 세어보세요. 태양에 도달할 때까지 양손의 손가락을 겹쳐서 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루 중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손가락의 두께가 평균이라면 손가락 4개는 1시간의 햇빛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원자시계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태양을 보고 손을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시간을 알아내는 우리의 뛰어난 능력을 알 수 있어요.